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8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학내 유민지입니다. 네,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오늘 9시 한국과 스웨덴 경기, 첫 경기죠. 월드컵에서 이제 한국이 치르는 첫 경기인데 제가 스웨덴이랑 대한민국 1대0 얘기했습니다.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이긴다 했죠.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왜? 근거가 뭐야? 모른다. 나라 이름이다. 느낌은 나라 이름이다. 스웨덴은 이겨야 될 것 같다. 뭐 안 그러면 뭐 꿈도 없다. 꿈도 희망도 없다. 그랬더니 저희 뭐 이 민원연 관계자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선은 한국은 무조건 골을 먹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긴다 하면 2대1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한 골은 무조건 먹힌다. 절대 안 먹힐 수는 없다. 무조건 먹히고 1대1 아니면 2대1. 엄밀히 따지면 그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러면서 한 분은 사실은 5대0이다. 5대0으로 대패한다. 그렇게까지 한국이. 그래서 제가 뭐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뭐 거기서 경론이 벌어지고 어쨌든 아마 이 미디어 탈곡기 청취자분들도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또 주변 분들과 경론을 벌이실 수 있죠. 징을 뜯으면서. 그래서 오늘 처음을 우리 갖고 온 미디어 스크랩 첫 번째 기사가요. 어제요. 아이슬란드랑 리오넬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가 같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아르헨티나 이긴다. 메시 혼자부터도 이긴다.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이 있어, 전망들이. 그런데 어제 누가 이겼게요? 아이슬란드. 아닙니다. 비겼습니다. 비겼는데 거기에 리오넬 메시 아까 엄청 뛰어난 선수라고 했잖아요. 이 선수가 페널티킥을 찬 거예요, 중간에. 페널티킥이 있었고 그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지. 5천 시간이 딱 생기면 사람들이 아니 그냥 뛰어서도 공을 많이 넣는 선수가 1대1로 골키퍼랑 페널티킥을 차면 그것도 누구야? 메시가 넣으면 당연히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슬란드가 졌다 하고 있는데 찼는데 골키퍼가 막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스크랩을 가져온 이유가 나옵니다. 많은 신문들에서요. 지금 신문들이건 방송들이건 이 아이슬란드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아이슬란드 인구 전체가 아이슬란드 불과 얼음의 나라라고 불리는데 그 토지의 국토의 80% 이상이 빙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인구가 34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정도의 전체 인구랑 맞먹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되게 작은 나라인 거죠. 그리고 뭐 불과 얼음의 나라여서 사실 축구를 할 만한 상황이 5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이번에 월드컵에 온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나라가 이렇게 올 수 있나 했는데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드라마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언론들이 막 이 돌풍이다 이렇게 하고 심지어 오늘 조선일보는 제목이 뭐냐? 소금장수 메시를 절여버렸다예요. 소금장수 메시를 절여버렸다. 메시 속상해. 아니 근데 소금장수는 뭐야? 이 소금장수가 아이슬란드의 수비수 중에 사이바르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축구 경기 안 나올 때는 소금 포장하는 그런 소금 공장 직원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따서 소금 장수 메시를 절여버렸다. 사실 소금 장수라는 표현도 굉장히 극도화 시킨 거 소금 장수까지는 아닌 건데 소금 장수 이거 걸면은 솔직히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시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소금을 절여. 사실 그런 거에 여러 가지 함의를 담아서 조선일보 제목 소금 장수 메시를 절여버렸다. 이거 사실 굉장히 잘 뽑은 제목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읽게끔 하는. 그리고 내용이 다 맥락이 들어가 있잖아요. 재미있게 뽑은 건데 어쨌든 이런 기사를 내면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사들을 쭉 살펴보면 몇몇 기사들에서 아이슬란드에서는 축구를 하는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 축구가 제대로 그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뭐 리그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이번에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투잡 선수야. 그래서 그냥 자기가 축구를 하면 돈을 대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축구는 약간 취미로 하면서 자기 직업은 뭐 치과 의사나 지금 실제로 아이슬란드 감독이 치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나 뭐 아니면 뭐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 소금 장수나 이런 것들의 직업들이 있는 사람들이 소규모 소금 공장에서 근무하시는 이력이 있다. 근데 그런 것들 다 모아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전문 축구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인 그런 팀에서 어벤져스 팀 같은 데서 나와서 지금 이런 게 됐다. 아르헨티나와 비겼다. 대단하다. 그래서 보면 아이슬란드 동화 뭐 이런 겨울 동화라고 이제 보통 읽어요. 그래서 겨울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시의 공격을 막아낸 골키퍼는 원래는 영화 감독이고요. 아이슬란드 감독의 전직은 시골 치과 의사라고 합니다. 월드컵에 처음 진출한 아이슬란드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메시를 당황하게 만든 얼음왕국 아이슬란드는 인구 34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정식 프로리그도 없어서 감독은 치과 의사 출신이고 페널티킥 막아낸 골키퍼는 영화 감독 출신이라고 합니다. 인구 35만여 명의 아이슬란드는 자국 리그가 없어서 국가대표들이 축구 선수 외에도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이제 오바된 얘기다. 물론 사실에 근거하지만 이게 너무 이제 과장돼서 사람들이 이제 어머 너무나 멋지잖아. 그래서 보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들기 위해 자꾸 이야기가 약간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갖고 온 기사입니다. 스포츠니어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돌풍의 팀 아이슬란드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 이렇게 하면서 이명철 기자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이 기사에서도 물론 아이슬란드의 지금 돌풍은 너무나 주목받을 만하고 그리고 너무 특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감동할 만한 이야기다. 그런데 그냥 봐도 감동할 만한 이야기인데 너무 이제 감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왜곡된 정보들이 있어서 마치 그게 가짜 뉴스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서 우리 짚을 건 짚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체크죠,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잘못된 사실들이 이제 동화를 더 부풀리는 건데 그런 것들 좀 잡자.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진짜 축구 리그가 없을까? 없다고 보통 많이 기사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1번 축구 리그는 있다. 2번 하지만 프로리그는 없다. 세미 프로 정도의 그런 리그가 있다. 세미 프로 하면 뭐 우리나라 지금 실업 리그 정도는 있다. 이 기사에 본다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잡을 한다. 근데 지금 대표팀 23명이 이제 뽑혔잖아요. 이 23명 중에 20명은 아이슬란드에는 프로리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직업축구로 선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23명 중에 20명이 다른 해외 유럽의 리그에서 뛰고 있는 프로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프로 선수 리그에서 안 뛰고 있는 3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23명 중에 3명이 남잖아요. 이 3명은 예전엔 프로 선수를 뛰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있다가 23명이니까 우리 이번에 나가자 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뭐 프로 축구에는 발 한번 뒤져본 적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다 프로 축구 리그에서 뛰는. 아이슬란드는 워낙 작으니까 아까 도봉구 정도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해외 리그에 가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막 전혀 뭐 엄청 열악한 환경에서 동네 고무공 가지고 연습해서 한 사람들이 나와서 뭐 오늘 세탁소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조기축구회가 우리 동네 조기축구회가 도봉구 조기축구회가 지금 나간 느낌이야 월드컵에. 그런데 거기서 메시한테 공을 맞고 이런 느낌인데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뛰고 있는 조기축구회가 있다면 그거랑은 다르다. 이 얘기가 가짜 뉴스가 이제 동화처럼 부풀려지다 보니까 이런 희망들을 사실 주는 건데 중간중간 맥락이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약간 팩트가 약간 뒤틀려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부업으로 이제 축구를 하는데 감독도 지금 치과 의사인데 잠깐 와서 임시직으로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프로리그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5개월 뭐 6개월 정도 1년이 12개월이니까 그 5개월 6개월 정도는 축구에 전념하고 나머지 축구 경기를 안 해.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자기는 치과 의사를 하는 거죠. 아까 소금 포장하는 소금 장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고 그 지금 골키퍼 얘기가 나오는데 골키퍼 얘기를 다루면서 본업이 그 영화 감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직업은 이제 영화 감독, 축구 선수 이렇게 두 개가 병행될 수 있는데 지금 뭐 그걸 영화 감독도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팀에 완전 속해가지고 하루 종일 경기를 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매진하는 그런 선수들은 아닌 건 맞다. 그런데 이제 그런 조기축구 형태는 아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의 이 돌풍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월드컵이기도 하고 오늘 경기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가 또 오늘 돌풍 일으킬 수도 있잖아. 없어?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반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 그래서 오늘 이 경기 얘기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네. 네, 다음 기사는요. 미디어 오늘의 장세기 기자가 쓴 뉴욕타임즈에 없고 국내 일간지에 있는 것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요.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라는 곳에서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 보도입니다. 근데 이 좋은 저널리즘 연구회라는 곳에서 어떤 것을 그럼 조사를 했느냐? 좋은 품질의, 좋은 저널리즘의 기사, 좋은 저널리즘이란 무엇일까? 좋은 기사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연구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연구의 취지를 밝히는 그 앞에 서문을 보면 지금 유독 뉴미디어 환경에서 뉴스 이용자가 전자매체, 그러니까 온라인 기사라고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종이 매체까지 다 외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뉴스를 점점 안 보는 양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신문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 이용 급감 양상이 굉장히 심각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좋은 저널리즘과 이것이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해서 쭉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요. 흔히 말하는 고품질 기사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때 2016년에 출고된 기사, 국내 일간지 기사 694건, 그리고 뉴욕타임즈 72건, 타임즈 54건, 아사히 신문 72건 등 892건의 기사를 미국의 우수 저널리즘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제시하는 고급 기사의 요건에 맞춰서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급 기사의 요건이 뭐냐면 취재원의 질을 판단하는 투명 취재원 4명 이상이 한 기사 안에 들어있을 것. 그리고 이해 당사자가 4개 이상, 여러 반대측, 찬성측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4개 이상을 다뤘을 경우, 그다음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등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해요. 이거에 속하는 국내 기사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결과 뉴욕타임즈는 100건 중 55건 정도가 고품질 기사고 한국은 7건 정도의 비율로 고품질 기사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사실 결론입니다. 7건? 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한 이제 세부 분석을 좀 했는데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기사가 짧아요. 국내 일간지 기사들이 다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문장 수로 보면은 국내 기사가 평균 16개 문장으로 구성이 됐다면 뉴욕타임즈 기사는 68개 문장, 타임즈 27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될 수가 없죠. 전체 분량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이게 짧은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자체가 짧다는 건 뭐냐? 정보량이 작다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이트 기사일 가능성이 높죠. 분석 기사가 아니라 그냥 사실관계만 쭉 나열하고 좀 끝나버리는. 뭔가 일어났다 그 정도. 그렇죠. 그래서 연구의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언론사 같은 경우는 특정 이슈를 다루면서 원인, 과정, 결과,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다룬 기사의 비중이 4.5%밖에 안 됐대요. 근데 뉴욕타임즈는 19%, 타임즈는 14%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취재원 수가 적고 질도 낮고 뭐 이런 문제들도 다 이제 제기됐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투명 취재원, 그러니까 즉 실명 취재원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아니 이거 기자 아니냐, 기자의 또 다른 자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누군지 모르는 투명 취재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국내 언론사는 기사당 2.6개 투명 취재원, 즉 실명 취재원이 2.6개였는데요. 뉴욕타임즈는 8.4개. 비교할 수 없죠. 네.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더 높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 아사히 신문도 3.8개예요. 반면에 기사의 토대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이 실명이 아닌 기사, 우리가 말하는 그 깜깜이 기사들, 그거는 한국 언론은 8.4%였지만 뉴욕타임즈는 빵건 0%. 네. 어쩔. 네,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또 사람들이 왜 자꾸 신문을 안 볼까, 온라인 기사 안 볼까 이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단독 기사 비중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국내 기사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이제 공개된 정보를 재가공해서 약간 우라카이 하면서 문장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기사가 전체 중에 한 89% 가까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이 매체 걸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 매체 거를 비교해서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연합뉴스 하나만 보면 거의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단독 정보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단독 보도는 11.5%밖에 안 됐대요. 반면에 뉴욕타임즈는 정반대입니다. 재가공 정보가 12.5%, 단독 정보가 84.7%.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뉴욕타임즈는 계속 보겠죠.
너무 그러니까 통신사 뉴스 보고서 충족이 안 되는 새로운 정보들이 여기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찾아서 막 보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한국 신문이 위기에 처했다. 막 그리고 막 이거는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 때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다. 제공한 질 자체가 낮은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뭐 다 계속 팔로우하겠느냐 이거죠. 익명을 이용한 부정적 보도, 그러니까 취재원이 누군지 모르는 비실명 보도에서 더 나쁜 거는 그게 보도의 방향이 나쁜 식으로 갈 때, 그러니까 비판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게 누군지 몰라. 그러면 이제 약간 더 의심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만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기자가 존재하지 않는 취재원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관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학계나 뉴욕타임즈 등에서도 다 금기시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연구 결과 국내 일간지는 기사당 평균 0.32개의 부정적 익명 인용구를 사용했지만 뉴욕타임즈는 빵건. 네. 이게 좀 엄격하게 좀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내 생각에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네. 우리 신문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익명의 관계자에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익명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문정부에 대해서 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다. 앞에서 딱 나온 다음에 그런 내용을 딱 들어가면 도대체 누구냐 이러면서 내용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문구가 제목으로 뽑히죠. 청와대 안에서 네 분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금기시되어 있다는 거. 뉴욕타임즈는 하나도 없다는 거. 아예 안 쓴다는 거. 기사 한 건은 하나도 0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뉴욕타임즈가 금기시하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취재원 발언을 제목으로 뽑는 그 따옴표 보도. 네, 제목에 직접 인용구 사용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내 언론사 기사 같은 경우는요. 기사 중 59.1%가 취재원 발언을 직접 인용의 제목으로 사용했대요. 근데 뉴욕타임즈는 2.8%. 그러니까 건수로 따지면은 보도량 중에는 한 건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타임즈는 한 건도 없었고 아사히도 13.9%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다 다운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운표 보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약간 이렇게 헤매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취재원 발언을 특정 발언을 섹시하게 이렇게 뽑는다는 이유로 제목으로 이렇게 막 뽑아버리면요. 기사 전체 내용이나 논조가 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읽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사람 발언을 검증하지 않은 거죠. 맞다 아니다. 뭐 이렇게 가치 평가가 안 담겨 있으면 사람들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 너네는 그냥 소개만 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문수 씨, 그러니까 서울시장 전 후보였죠. 김문수 씨가 세월호 뭐 어쩌고 하면서 막말을 했다. 그러면 국내 언론들은 다 김문수 한 다음에 큰 따옴표. 세월호 어쩌고 하는 발언을 뽑아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보도를 쓰려면 김문수 세월호 막말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 평가를 담은 멘트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국내 일간지는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일간지의 몰락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이제 잘 지켜지는지 민원련에서도 주목하면서 모니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경향신문의 미디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코너에 지금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저희 민원연의 정책위원장이신데요. 저널리즘의 무거움이라는 주제로 이제 기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저희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어떤 언론사들을 이야기할 때 쟤네는 저런 경향성이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떤 청와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뭐 강조하는 혹은 뭐 보수적인 이런 시각들을 갖고 있어. 그게 맞아? 이런 고민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뭐 한겨레나 경향도 다르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은 김서준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주요 맥락을 좀 뽑아보면요. 언론들이 어쨌든 일어나는 전체적 사실 중에서 몇 가지 사실만 추려서 보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언론의 기본적 습성입니다. 그런데 이 취사 선택 과정에서 언론이 취재한 내용을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을 한다 해도 왜곡하지 않았어요. 이건 있는 사실이야. 있다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본 세상이 이렇게 투영되기 때문에 어쨌든 언론의 경향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론의 경향성은 오히려 때때로는 민주주의에 오히려 이 체제를 유지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주요한 역할들을 한다. 그래서 보장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일보나 지금 TV조선이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로 나온 거는 김정은 그 머리 스타일, 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머리 스타일로 해서 이렇게 하늘로 이런 식의 보도까지 존중받을 수 있느냐? 모든 게 존중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언론의 경향성이란 부분은 그 사회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 정도가 이제 포용 정도가 수용 정도가 결정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했던 조선일보 그런 보도 같은 것들은 그 언론의 경향성이라고 해서 수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담겨 있는 칼럼입니다. 기자는 보도하면서 관찰할 때 경중을 따져서 보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달한 것이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읽힐지를 고민하면서 써야 된다. 기자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저널리즘에 요구되는 그게 신중함이다. 네. 그 신중함을 잘 해야 되는데 요즘 언론들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저널리즘에 요구되는 신중함 이 부분이 포인트 같아요. 그냥 내가 보도해서 난 기자니까 난 쓰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보고 쓰는데 이게 독자들한테 어떻게 전달될까? 그리고 이게 과연 중요한 내용일까? 이런 것들 따지는 신중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게 주요 맥락으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내용이네요. 네. 네, 다들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네. 네. 바로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쁜 보도 스크랩은요. 약간 또 세미 베나베나 쇼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보도 관련 보고서거든요.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시청역까지 휠체어를 타고 정거장마다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휠체어 탑승 승하차 시위를 했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제 계속 열차가 지연이 돼서 실시간 검색에도 올랐었어요. 이게 사실 이분들이 하는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 리프트를 철거를 하고 그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 라는 요구를 이제 표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위를 하신 거고요. 요 장애인 차별철폐연대하고 또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함께 시위 이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서 이제 요구사항들을 내놓았는데요. 뭐냐,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방안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약속을 해라. 그리고 2015년에 서울시가 발표했던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좀 지켜라.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은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걸 자꾸 지키라고 하는가? 요 안에는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요 리프트 관련 내용만 본다면 2022년까지 서울 메트로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아직 2022년이 안 됐는데 왜 그렇게 또 이렇게 벌써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뭐냐면 2018년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 역사가 27개나 된대요. 자, 2022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벌써 2018년도 중반이 됐죠. 27개에 달하고요. 이 중에 16개는요. 아예 설치 계획안 자체가 제출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예요. 설치할 계획이. 근데 이게 뭐 한 2, 3일 자고 일어나면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획안을 내고 예산 준비하고 이렇게 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단적으로는 광화문역 같은 경우는 원래 약속했던 그 계획안대로라면 2016년도에 이미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했던 게 어겨지는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계획안도 지금 뭔가 내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불안하죠. 네. 그래서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리프트가 위험하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휠체어 리프트 이용자들 사망 사건, 그 중상 사고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만 해도요, 신길역 내 휠체어 리프트 이용자가 호출 버튼을 누르려고 이렇게 몸을 기울이다가 계단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유족하고 장애인 단체는 이게 휠체어 리프트 이렇게 버튼 누르는 요 과정까지 다 이용 과정에 속하는데 그걸 안전하게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이쪽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반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그러니까 리프트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기계 작동하는 그 사이에 뭐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누르다가 이렇게 약간 실수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잘못 아니다 이러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단체가 14일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시위 방식을 선택한 것도 이걸 계속 항의하고 아무리 요구를 해도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위를 하고 실검에도 막 오를 정도로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이슈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이동권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편하게 이동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인 것이고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퀴즈가 나옵니다. 어. 이날 시위를 당일 저녁 종합 뉴스로 보도한 방송사가요. 3군데밖에 없어요. 세 군데. 어려워.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꼬아서 잘 생각하셔야 꼬아서? 돼요. 네. 저는 JTBC, MBC, TV조선 갑니다. 그래 나 TV조선 나도 했을 것 같아. TV조선 아니 근데 채널 A도 했을 것 같아. TV조선 채널 A는 부정적으로, JTBC는 아니야 긍정적으로. 어렵다고 했으니까 MBN, KBS, TV조선 갑니다. MBN은 안 했을 것 같아. 했을 수도 있어. 김지현. 어렵다고 했잖아 지금. 아 미치겠네. 아니 저 적당히 하고 좀 맞춰. 저 언제까지 대기해야 되죠? 그러면 JTBC 보도했습니다. 네. 했고요. 네. TV조선 MBN 안 했습니다. TV조선 MBN이 부정적으로 달았고 JTBC는 긍정적으로 달았고 나머지는 안 달았고. KBS, MBN, TV조선. 네, 두 분 다 틀리셨고요. MBC 가 일단 달았을까? TV조선 달았어요. 그래. 달았을 것 그거는 같아. 맞추셨고요, 다. 부정적으로도 달았죠. 그것도 맞췄다고. 이거는 좀 자세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MBC, SBS. 그래. 네, 이렇게. 우리가 완전 편견에 사로잡혔어 지금. JTBC 빠져. 네, KBS, JTBC 채널의 MBN은요, 당일은 물론이고 시위 지금 4일 뒤인 17일까지도 관련 보도 일체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KBS 같은 경우는요, 14일 온라인 기사 한 건은 내놓습니다. 근데 방송사인데 자꾸 온라인 뉴스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거나 마찬가지죠. 자, 아까 TV조선은 이렇게 나쁘게 쓸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해요. 편견에 사로잡혔어 내가. 그러니까 애매한 거 뭐지? 애매한 게 뭐냐면 안 한 것보단 나아. 안 하는 거보다 낫다. 그쵸. 그러니까 아예 외면한 것보단 난 게 실제 그 장애인 시위하신 분들의 입장을 잘 전달을 해요. 잘 전달을 하는데 보도 제목이요. 이동권 보장 장애인 시위 지하철 2시간 지연.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TV조선 같은 경우는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담으면서도 동시에 그들로 인해서 이 다른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제목이나 앵커 멘트로 부각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MBC와 SBS는요. 보도 제목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MBC 관련 보도 제목은 휠체어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 이거예요. 그냥. 그리고 SBS는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항의 집회 이거예요. 좀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시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 전달을 하는 것이 MBC, SBS였다면 TV조선은 거기다 양념을 좀 쳤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양념 친 게 아니죠. 제목으로 그렇게 뽑았으면 그게 메인으로 간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참 또 애매해요. 뭐냐면 앵커 멘트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지하철에서 리프트를 이용해 오르내리는데요. 이 리프트가 사고가 잦다며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6개 역에서 반복적으로 승하차하는 시위였는데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태까지 예를 들면 민주노총 관련된 집회를 보도하면서 첫 장면부터 막 으아 하고 막 끌려나가는 그리고 막 앵커가 이미 막 화가 나서 뒤에 막 배경 막 누구 목 졸려서 막 끌려나가는 그 모습 배경으로 막 화를 내면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 과거의 시위 보도하고는 좀 달라요. 조금. 네,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그 사실관계는 이제 전달을 다 해준다 이런 느낌이고요. 과거의 어떤 집회 보도에서 TV조선 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왜 하는지를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였는데 그거는 개선이 좀 됐다. 요 보도건에 한정해서는. 그래서 사실상 TV조선보다는 이걸 보도하지 않은 다른 방송사들 KBS, JTBC 채널의 MBN이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이런 상황이었고요. 신문사를 좀 찾아봤어요. 네. 신문은요 단 한 곳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지면에서. 이럴 수가. 그리고 15일 날. 네, 15일부터 18일까지 찾아봤는데요. 장애인 리프트 관련된 이 내용을 아예 안 다룹니다. 근데 딱 한 곳이 온라인 보도로만 다뤄요. 어디였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지 마시고요. 온라인 보도? 경향? 기사로? 한겨레. 한겨레? 영향이 안 될 것 같아요. 한겨레랑 경향? 둘 다 안 될 것 같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동아일보입니다. 그게 안 돼. 갑툭튀? 아니 만약에 한겨레 경향이 온라인 썼으면 지면에 냈을 거야. 근데 그럴만 그거 만약에 그거 못 썼다는 얘긴데 어쨌든 뭐 네, 그래서 왜 보도를 안 했는지는 솔직히 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지면에 관련 기사를 찾아봤는데 뭐 파업 시위 내용도 없고 리프트 관련된 뭐 후속 보도도 없고 그냥
보도가 없었는 상황이었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14일 당일날 내렸다 탔다 반복 서울 지하철 1호선 장애인 단체 시위로 지연 운행이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네. 이 기사는 안 봐도 아시겠죠? TV조선의 보도와 논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는지는 말을 해주는데 그래도 앞에 빼는 거는 시민 불편, 교통 불편이다. 저희 선배 중에 이제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휠체어를 타는데 그분이 지하철에 휠체어를 타고 갔다가 그 리프트를 타게 되는데 거기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타박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누워 계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용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 거야. 사실 무슨 리프트가 있나 없나 뭐 관심도 없고 근데 리프트가 굉장히 사실 불편한 제도예요. 가서 누른 다음에 그 영무원이 와서 그러니까 와서 이거 눌러서 조작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굉장히 천천히 내려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그런 과정에서 걸리는 건데 엘리베이터는 누르면은 어쨌든 탈 수 있잖아요. 자기 자의지로. 근데 그걸 계속 기다리고 도움을 받는 형태의 이제 피주체가 되는 것들이 뭐 불편하고 또 심지어 위험하죠. 위험하다는 거야. 네. 리프트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사실 되게 무서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길역 사태도 가서 그 버튼을 누르려다 그 휠체어가 아래로 거꾸로 떨어진 거거든요. 네. 뭐 버튼 누르는 건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건데 네. 너무 이제 약속이 더뎌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다. 네, 얘기다. 정말 네. 굉장히 당위성을 가진 시위였고 또 요구인데 이게 보도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장애인 관련된 이슈라고 하면은 막 무슨 미담이나 아니면 사건 사고로만 자꾸 소비를 하는데 이런 요구 사항이 정말로 보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역시 댓글엔 전원책 씨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굉장히 파괴력이 큰 인물이죠. 자한당 박면림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직 멀었다. 이게 공영방송이냐. 종편에서도 잘린 사람을 한심하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이제 강한 표현들도 있는데 요건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전원책 씨를 패널로 섭외한 것에 대한 이제 분노 표출을 해주신 것 같아요. 윗댓글 트러스트노원님 같은 경우도요. 유시민 전원책 조합이기에 바로 SBS로 갔다. 역시 월드컵과 선거 개표 방송은 SBS지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근데 실제 시청률도 그렇게 나왔어요. SBS가 높더라고요. 네, 물론 KBS가 제일 높지만 재미를 추구한 방송사 중에서는 또 SBS가 두 번째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날 약 올리는 목적 아니었을까 하고 전원책이 의심하면서 내가 자유당 밤이당 무너지는 꼴을 여기 나와서 봐야 되느냐 똑똑히 보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로 나 부른 거 아니냐 의심하면서 MBC 이놈들 이러면서 MBC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생방송에 온갖 이제 문제 발언들을 쉴 수 없이 이분이 왜냐면 심의규정 자기가 잘 안다고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아니까 그걸 노려서 MBC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소설을 써주셨습니다. 네, 레이디 칠세님께서도 네. 배철수가 너무 불쌍했다. 그러면서 배철수가 아마 MBC를 원망했을 거다. 왜 나를 이 둘 사이에 나를 안 놨지?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그러면서 TV조선 기자 관뒀냐고 전원채 씨 이런 질문하셨는데 답해 주시죠. 네. 기자직을 앵커는 그만두신 건데요. 근데 이 멘트가 전 너무 좋은데요. 기자직 앵커로 가면서 기자직으로 갔던 걸로 아는데 관두고 여기저기 방송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신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러스 원님께서요. 네. 그 책 읽기 민원이는 책 읽기를 들으셨나 봐요. 네. 그러면서 오초롱 활동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요. 15분 만에 잠들었어요. 이게 40분짜리거든요. 네. 15분 만에 잠들었어요.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기 15분만 듣고 지금 평소보다 2시간 이상 일찍 잠들었답니다. 위클리 방송이지만 거의 매일 들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들으면서 보도지침 내용도 공부하고 그렇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도지침 앞부분만 계속 듣게 된다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뒷부분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내일은 15분 이후부터 다시 네. 듣기 시작하시고. 네.
아니 444 0416님도 같은 내용으로 네. 이제 오초롱 활동가님 수고 많으신다 하면서 40분 넘는 시간 편집된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은 시간 책을 읽어주셔서 진짜 감사하다. 이분은 끝까지 들으셨네요, 그렇죠? 네. 좀 훌륭하십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메멘토 모리님께서는요. 책 읽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읽었던 신문 기사들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이 배웠던 기억이 났다. 그 서슬 펄었던 그 시절에도 기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기사들이 신문에 실리고 뉴스에 나오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언론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라도 그러니까 언론이 다시 제 역할을 하는 이런 멋있는 기사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차진 4816님께서는요. 요즘 언론들을 보면 이상하게 뭐 공작을 해서 일부 뭐 진보 진영을 분열시키려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난다. 이런 냄새가 막 난다 하시면서 단체보다는 어떤 개인을 공격해서 그런 분열을 자꾸 조장하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 미탈이 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 방심하지 말고 언론들의 그 공작을 타파하자.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써주셨습니다. 네, 나머지 댓글 미령곰탱 트러스트노원님, 레니치세님 요 댓글들은요 전부 뉴스쇼와 관련된 댓글이었습니다. 네, 한번 기념을 한번 해주시죠.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 어머머머 이제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뉴스쇼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누가 읽을 때 여러분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안 하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앞에 거가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데요? 그래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요.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완전 자연스러운데. 네. 마지막으로요. 옥수수 요염차님께서 약간 제보처럼 연합뉴스 기사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 관련된 기사에서 그러니까 성추행이라고 말해야 되는 부분에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거는 오탈자 검토도 안 하고 기사를 내보내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확실히 두 개는 좀 다르죠. 이렇게 기사를 통과하기 전에 한번 오탈자 개념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내라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요거는 저희도 감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량검택님 그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전원책 멘트에 빵 터졌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중파에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JTBC 설전에 나와서 귀여운 거성 이미지를 다시 만들었는데 TV조선 가가지고 다 깎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책 읽기는 힐링이 된다고 하세요. 오초롱 활동가가 낭낭한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참 좋다. 그러면서 300회 특집이 곧 있는데 오초롱 활동가를 특별 출연해주면 어떠냐? 이런 또 제안을 또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NG를 들으셨는데 또 엄청 웃겨서 지나가다가 길에서 듣다가 웃어가지고 본인이 부끄러우셨다. 근데 저도 오늘 미탈 듣고 오면서 지하철에서 엄청 웃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거 저를 고소하신다면서? 고소하려고 웃었어. 미쳤네? 이러면서 웃는 거죠, 사실. 킬링 웃음이라고. 킬링 스마일. 네. 앞에 건너편에 앉아 있는 분이 저를 굉장히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셨는데 저 여자 왜 저러지? 혼자서 실실 쪼개는 실실거리고 있는데 약간 눈에 도끼가 있는 걸 보고 그분이 놀라셨는데. 아무튼. 제가 다음부터는 좀 더 정확한 뉴스 쇼 발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네, 그러면 대댓글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